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고통체 파트를 전반적으로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고통체,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너무나 공감이 가실 듯 합니다. 오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The Power of Now 책에서 나는 두 마리의 오리의 싸움을 관찰한 경험에 대해 쓴 적이 있다. 오리의 싸움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금세 헤어져 각자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간다. 그런 후에 두 마리는 몇 차례 격렬하게 날개를 털어 싸우는 동안 쌓인 나머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후 날개를 접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유히 물 위를 떠간다. 만약 오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오리는 생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오리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 것이다. 저놈이 저런 짓을 하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저놈은 나는 안중에도 없이 내 옆구리 바로 근처까지 밀고 왔어. 이 연못이 자기 것인 줄 아나? 내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저런 놈은 다시는 믿지 말아야 해. 나를 약 올리려고 다음에는 어떤 계략을 꾸밀지도 모르는 놈이야. 이미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두 번 다시 잊을 수 없도록 단단히 가르쳐줘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은 언제까지고 이야기의 물레를 돌리면서 며칠, 몇 달뿐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몸에 관한 한 그 싸움은 언제나 계속되며 이러한 생각들에 반응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감정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에고의 감정적인 생각이 된다. 만약 오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상황도 사건도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음이 만들어낸 나와 나의 이야기가 언제까지나 지속된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종이다. 자연 속 모든 존재들, 모든 꽃과 나무, 모든 동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오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것이다. 날개를 털어라. 그것을 해석하면 이야기를 내려놓으라 이다. 그리고 힘을 가진 유일한 장소로, 즉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라.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이다. 그럼으로써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심하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자신 안에 있는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인 척하며 살아가거나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을 수 있다. 당신이 동일화되지 않으면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으며 당신의 생각을 먹이 삼아 스스로를 재생시킬 수 없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처음에는 잘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이 고통체와 생각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고통체는 에너지를 잃기 시작한다. 당신의 생각은 이제 감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이 중단된다. 현재의 감각, 지각이 과거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주파수가 바뀌어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 변형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체는 깨어있는 의식을 위한 연료가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행성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 대부분은 한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니고 있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든 관계없이 당신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숨길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 장을 내뿜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무의식적으로만 느낄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내뿜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감지하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것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매우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말과 언어들이 그 관계를 점령하고 말과 함께 그들이 연기하는 역할들이 등장한다. 그렇게 되면 관심이 생각의 영역으로 옮겨가서 상대방의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능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차원에서는 여전히 느낀다. 고통체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찾는다는 것, 즉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많은 교통사고들이 그 지점에서 고통체가 활성화된 운전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체가 활성화된 두 명의 운전자가 같은 시각에 교차로에서 만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정상적인 상황보다 몇 배로 증가한다.
두 사람 모두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서 고통체가 맡은 역할은 도로 위 분노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운전자는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는 등의 사소한 일에도 폭력적으로 변한다. 많은 폭력 행위들이 일시적으로 미치광이가 된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전 세계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것은 전혀 이 사람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마치 뭔가에 씌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아는 한 아직까지 본 사건은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 그 원인입니다. 저의 의뢰인의 고통체가 활성화된 것이며 당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범인은 그가 아닙니다. 그의 고통체가 한 짓입니다. 라고 판사 앞에서 변론한 변호사는 없었지만 머지않아 나올지도 모른다. 이 말은 고통체에 사로잡혔을 때 한 행동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나의 대답은 이렇다.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무의식 상태에서 한 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인간 존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며 진화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주의 진화라는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견해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진리일 뿐이다.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주의 진화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무의식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까지도 진화 과정의 일부이다. 끝없는 고통의 악순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넓은 그림에서는 고통체 역시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다. 고통체 중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자극이나 상황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있다. 보통 계기가 되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감정적 고통과 공명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일로 항상 다투고 갈등을 겪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돈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흡수해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될 때마다 촉발되는 고통체를 발달시킨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된 뒤 사소한 금액의 돈 문제로도 감정이 상하거나 화를 낸다. 그 감정 상함과 분노 속에는 생존의 문제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놓여 있다. 영적으로 비교적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주식 중개인과 부동산업자에게 온 전화를 받는 순간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담뱃값에 건강상 유해하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듯이 지폐와 은행 통장에도 또는 고통체를 활성화시키고 완전한 무의식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의문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 시절에 부모 한쪽 혹은 양쪽 모두에게 외면당하거나 버려진 아이는 버려진다는 원초적 불안에 공명하는 조그만 상황이라도 방아쇠가 당겨지는 고통체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경우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가 몇 분 늦거나 배우자의 귀가가 조금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체가 심하게 공격적이 된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떠나거나 죽으면 그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은 보통의 경우를 훨씬 넘어 심한 번뇌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우울과 도를 넘은 분노로 표출된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도 고통체가 쉽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녀의 고통체를 구성하고 있는 감정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와 비슷한 고통체를 가진 남성에게 끌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여성의 고통체는 똑같은 고통을 더 많이 맛보게 하는 누군가에게 자석처럼 끌린다. 그 고통은 때로 사랑에 빠진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아이로 태어나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보살핌과 관심마저 받지 못한 남성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강렬한 갈망과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을 주지 않은 어머니를 향한 강한 증오심이 뒤섞인 애증이 엇갈리는 고통체를 발달시킨다. 이런 남성이 성인이 되면 거의 모든 여성이 그의 고통체의 결핍감, 즉 감정적 고통의 형태를 촉발시킬 것이며 만나는 여성의 거의 대부분을 유혹하고 정복하려는 중독적인 충동을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체가 갈구하는 여성의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고 한다. 여성을 유혹하는 데에는 꽤 실력이 뛰어나지만 여성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거나 또는 유혹을 거절당하면 어머니에 대한 고통체의 분노가 되살아나 관계를 파괴한다. 자신의 고통체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어떤 상황과 타인의 말과 행동이 고통체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지도 금방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계기가 일어날 때 그것의 정체를 즉각 알아차릴 것이고 한층 더 깨어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1, 2초 만에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즉 고통체의 등장을 알아차릴 것이다. 의식적인 현존이 가능하면 그 고통체와 동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체에게 접수당해 머릿속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이 난다. 만약 이때 연인이나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당신이 방금 한 말이나 행동이 나의 고통체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어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고통체를 촉발시켰을 때 즉시 그것을 알리기로 서로 약속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관계의 드라마에 의해 고통체가 커지는 것을 막고 무의식으로 끌려 들어가는 대신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통체가 일어날 때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그때마다 고통체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의 일부가 불살라지고 현존으로 변형된다. 남아있는 고통체는 서둘러 철수해 다음 기회를, 즉 당신의 의식이 덜 깨어있는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고통체가 일어날 더 좋은 기회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잊을 때, 아마도 당신이 몇 잔의 술을 마신 후이거나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다. 짜증과 걱정 같은 정말로 작은 부정적인 감정도 고통체가 돌아오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 고통체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다. 고통체는 현존의 빛에는 견디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물론 그 대답은 그 사람의 고통체의 밀도나 강도뿐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까지 진정으로 이 순간의 존재함이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의 원인은 고통체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체와의 동일화이다. 다시 또다시 반복해 과거를 살게 만들고 당신을 무의식 상태 속에 계속 가둬두는 것은 고통체가 아니라 고통체와의 동일화이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이다. 고통체와의 동일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그것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고통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알미,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는데 필요한 전부이다. 그리고 고통체와의 동일화가 멈출 때 변화가 시작된다. 고통체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감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나 마음속 대화를 점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행동까지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고통체가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할 수 없고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감정은 아직 한동안은 당신 안에 존재하고 주기적으로 떠오를 것이다. 때로는 솜씨 좋게 당신을 속여 다시 동일화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 알을 흐려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감정을 상황에 투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서 과거의 감정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목숨까지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현존은 충분히 과거의 감정을 꼼짝 못하게 할 능력이 있다. 과거의 감정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고통체를 느낄 때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신을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에고는 그것을 무척 좋아한다. 앓은 받아들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 밖의 것들은 그 앓을 다시 흐려놓을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의 일부이다. 있는 그것에 반론을 던질 수는 없다. 아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고통받을 뿐이다.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넓고 광대한 본래의 자신이 된다. 전체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에고는 스스로를 하나의 조각으로 인식한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그것은 신의 본질과 하나이다. 예수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전체이듯이 너희도 전체이여라. 신약 성서에는 완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체라는 의미의 본래의 히라버를 오역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전체가 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전체인 자신이어야 한다. 고통체가 있든 없든. 네, 오늘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통체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점점 더 마음의 평안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